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 일련의 강의 가운데서 1950년대 한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1950년, 53년에 그 열전으로 치러졌던 한국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이후 전후의 사회에 해당되는 1950년대 사회를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여러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시기가 되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또 개인적으로 그 여러 선생님들에게 1960년대, 70년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네, 저는 좀 많이 어렸을 때인데 흔히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때 그런 얘기 있습니까? 비유적으로. 그 어떤 부분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관점 그런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 할 때 흔히 이제 그런 비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 거꾸로도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만을 바라보다가는 세세한 것들을 놓치게 되니까 세세한 것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하면 이제 전체적인 것도 이렇게 살펴보고 세세한 것들도 살펴보고 그 세세한 것들을 이렇게 다 더하면 전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좀 기계적인 인식입니다. 산술적 인식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이제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거죠. 무엇이 선호할 것 없이 동시에 보는 그런 방식이 좀 더 실상, 그 사실을 실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1960년대, 70년대가 이제 어떤 개인의 삶에서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이유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각각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시대의 의미 부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동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한 시기, 특정한 시점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다르다면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정한 시기에 대한 의미가 유사하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더 특정한 시기를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릴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살아오셨던 그 삶의 역사들, 그 개인의 역사들 그것들을 다 더하면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의 역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다 의미 부여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60년대 70년대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뭐 어느 한국 현대사 가운데서 어느 시기보다 더 사실은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고 또는 다양한 평가를 해야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무도 보시고 또 숲도 보시고 거꾸로 또 숲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이게 순차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 얘기하죠. 예. 수신한 다음에 제가하고 그 다음에 치국하고 평천하. 그게 과연 이게 순차적인
흐름일까요? 그럼 뭐 몇 년까지 해야 수신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재해가는 몇 년 해야 되고. 그럼 평천하 도저히 못한다는 어렵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동시병행적인 얘기일 겁니다. 나를 수신을 하면서 집도 다스리고 그다음에 나라도 다스리고 평천하도 하고 그런데 1차적으로 그 출발점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60대 70대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도 한번 더해 보시고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가 우리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시기였느냐 또 이 세계 역사 뭐 지구의 역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큰 틀 안에서 또 어떤 시기였겠는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만 좀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이제 두 개의 세부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4.19와 5.16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1960대 70대 한국 사회를 보자는 겁니다. 아니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60대 70년대가 훨씬 길고 4.19, 5.16 시기는 뭐 1년여밖에 안 되는 짧은 시기인데 왜 이렇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누었을까요? 사실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19 1960년도 4.19부터 그 이듬해 5.16이라고 하는 사건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들이 이 두 개의 사건이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4.19, 5.16에 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변동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 변동기. 역사학에서는 이 사회 변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역사학 연구에 사실 대부분의 그 시기가 연구 대상 시기가 통상 이야기하는 이 사회 변동기에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사 전체로 볼 때 나말여초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시기죠? 네네 고려초. 신라 사회가 무너지고 고려 사회가 새로 성립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고 왜 이런 결과값을 낳았느냐 그런 데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또 같은 패턴으로 여말선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시기입니까? 예, 고려말 조선초 여말선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조선이 중화적인 세계 안에 중화 세계 안에 있다가 서구 열강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개항기 187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910년 일제 강점에 이르는 이 시기. 이 시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런 하나의 뭐 나라나 국가, 뭐 사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가 등장하는 이러한 사회 변동기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룹니다만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사회가 이렇게 영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또 사회 변동 시기가 있겠죠. 이런 시기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 변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효과적인 게 뭐냐면 앞뒤 시기를 그냥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 변동기를 딱 이해하면 그 앞 시기도 이해가 되고 그 뒤 시기도 이해가 되고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제시해보는 첫 번째 주제인 4.19와 5.16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우리 한국 현대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사회 변동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4.19는 1950년대 한국 사회가 끝나고 새로운 10년
1960년대를 맞이하는 그 첫 해에 발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 그것까지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1950년대 전후 사회를 이끌던 이승만 정부 시기, 이승만 정권이 이 4.19에 의해서 몰락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과도기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19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흔히 뭐 4.19 하면은 학생 시위, 뭐 데모,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민의 어떤 욕구 폭발, 이러한 측면만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그 맥락이 더 중요한 거죠. 맥락. 예. 4.19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맥락 속에서 터졌고, 어떠한 맥락이 그 흘러가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4.19에 대한 연구가 많고요. 그래서 이 4.19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개헌을 해가지고 제2공화국에 해당되는 장면 정부가 수립됩니다. 새로운 합법적인 정치 권력체가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1961년도 5월 16일 군인들에 의해서 장면 정부가 전복되고 새로운 정치 권력이 창출됩니다. 엄청나게 극단적이죠. 짧은 시기, 1년 남짓 되는 이 시기에 막 혁명과 같은 그런 저항운동이 발발했다가 정부가 무너지고 개헌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상황의 반전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막장이죠. 막장 드라마. 뭐 상상할 수 없는 막 극단적인 상황이 막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과연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시기였느냐, 이걸 좀 이해해 본다면 이러한 사건 이후에 펼쳐진 1960년대 한국 사회, 7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4.19-5.16의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1960년도 4.19의 원인에 대해서 학계에서 뭐 이러저런 많은 연구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그 의미, 영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4.19에 대한 이 명칭이 있죠. 호칭. 이거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목으로는 그냥 4.19 혁명 이런 가장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학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이 4.19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부를 것이냐,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뭐 아무개 씨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 땡땡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전해지는 게. 그래서 이 호칭이나 이 명칭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1960년 4.19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4.19는 이렇게 굉장히 여러 명칭, 여러 호칭으로 불려졌는데요. 이게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혁명. 저 혁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혁명 그러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혁명이라는 게 뭔가요 도대체? 아래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 일어나면 다 혁명입니까? 항쟁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60항쟁, 뭐 6월 항쟁, 뭐 이거 또 뭡니까? 투쟁?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렇게 강력하게 뭐 이렇게 뭐 격돌한다,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투쟁이라고 하는 데는. 그리고 이게 항쟁이라고 하는 데는 뭔가 이렇게 저항한다, 대든다 이거죠. 대든다. 혁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서 기원을 해가지고 그 혁명이라는 용어를 레볼루션이라는 걸 씁니다.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회과학적으로 쓸 때는 사회과학자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써요. 개념으로.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법학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개념으로 엄격하게 쓰는데 역사학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개념이 발달한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에 대한 이렇게 뭐 인상이나 뭐 작동하는 이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의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때 보통 혁명 이런 표현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배 체제가 달라진다든지, 예, 법 질서가 달라진다든지, 그 다음에 통치의 어떤 주류 세력, 주류 집단, 뭐 계급 계층적 이런 그 맥락이 달라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좀 혁명의 용어를 쓰고 이 항쟁은 좀 저항적인, 예, 일제에 뭐 저항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운동. 무브먼트잖아요, 그죠? 소셜 무브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인 운동. 이 사회적인 운동 뭐 사실 이런 것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 운동이죠. 뭐 휴지버리지 않기 운동 뭐 그런 거. 뭐 정류장에서 담배 피지 않기 운동 이런 것도 다 운동 아닙니까? 사회 운동.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좀 다양한 의미가 또 있고 다양한 빛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담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좀 논란이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거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죠? 4.19 의거. 의거는 무슨 말입니까? 거사. 그죠? 예. 예, 거사입니다. 거사. 그러니까 우쩍 일어나는 모양. 그냥 못 견디고 그냥 일어난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약간 그런. 그리고 대개 보면 이렇게 의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앞에 그 주체가 좀 한정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거 이런 식으로. 예. 민중의거, 국민의거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학생의거 이렇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요, 희한하게도 이 4.19 직후에 등장한 5.16 주도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선호됐습니다. 그러니까 5.16의 주도 세력은 심리적으로 이 4.19가 성취해 놓은 사회상을 해체하고 집권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19가 혁명인데 5.16도 혁명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혁명이 혁명을 이렇게 덮은 셈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5.16은 혁명으로 군사혁명으로 이제 상수화하고 4.19를 조금 이렇게 변형시키는 겁니다. 목적의식적으로. 그래서 4.19를 의거 정도로 이렇게 낮추고 싶어 했죠. 특히 학생의거 이런 식으로. 학생 계층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의로운 거사다. 그 다음에 진짜 혁명은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시키는 진짜 새 사회를 만드는 혁명은 우리 5.16 군사혁명이다. 이걸 좀 어필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다 이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호칭을 할 때.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체제 내적이죠. 예, 격렬한 의미는 잘 없습니다. 사회운동 이런 거 할 때. 반면 이런 것들의 어떤 엄격성, 어떤 의미가 좀 더 이 사건의 의미와 부합하겠는가를 둘러싼 그런,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주체도 이렇게 다양하고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어떤 뭐 그 격변에 나타나는 충격적인 사건 이런 거 보면요, 되게 여러 원인이 있죠. 어떤 특정한 원인 하나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한국 전쟁이 일어난 원인 뭐 하나, 그렇게 그 너무 단순한 접근이죠. 되게
아주 그 충격적인 사건일수록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4.19도 크게 보면은 간접적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직접적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접적 원인은 1950년대 이 한국 사회를 지난주 살펴본 그런 이승만 정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긴장감이 누적돼 왔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자는 겁니다. 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네. 그다음에 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 뭐 트리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격발시키는 어떤 사건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예. 그거는 무엇보다 60년도 이 3.15 부정선거 뭐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이 선거 한국의 선거사를 보면은 부정선거 시비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 부정선거로 특정할 만한 그런 선거들이 굉장히 적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제 부정선거의 역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이 60년도 3.15 선거는 뭐 가장 탑입니다. 가장 탑 오브 탑입니다. 부정선거의 거의 그냥 백미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이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실행 과정, 그 다음에 결과 이 3박자가 완벽하게 부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민심을 격발시킨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4.19 혁명을 이해하고 있다. 전개 과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숫자들 기억나시나요? 28 대구시 대구 지역에 고등학생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요즘에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요즘에 그 고등학생 고딩 그러면 완전히 애기잖아요. 애기. 얘네들이 무슨 시위를 하고 뭐 정의감에 뭐 해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 60년도에 사실은 대학생 숫자는 3, 4만 정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혜택이죠. 집안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게 받쳐줘야 되고 부모님께서 이해를 하셔야만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중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쯤 다니는 사람들이면은 저기 프라이드가 좀 있고. 그런데 졸업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다음에 사회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 현실에 대해서도 잘 사회적인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오른 분들이죠. 그래서 뭐 아무개 정당은 선거를 유세를 들어도 되지만 아무개 정당 선거 유세를 들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요즘 그 젊은 사람들 말로 빡쳤다 그럽니다. 확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3월 15일 선거 당일에 마산에서 이른바 투표함 부정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원들과 학생들이 중심을 해가지고 그 개봉 못하도록 그걸 딱 투표함을 부정 투표함으로 확보된 거를 가지고 움켜쥐고 시위를 하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 소식이 막 경양각지로 뻗어서 나가게 되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분노하면서 우리 그러면은 한날 한시에 좀 우리의 의사를 결집시켜 갖고 표출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4월 18일 그 전날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유당의 사주를 받은 정치 깡패들이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하는 거를 피습해가지고 막 쇠사슬, 뭐 철퇴 이런 걸 가지고 몽둥이 이런 걸 가지고 피떡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건이 쫙 퍼지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4월 19일 날 모여가지고 바로 그냥 시위가 터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4.19 시위가 전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날부터 시위와 집회로 날이 지고 또 새로운 날이 새고 해가 뜨는 그런 상황이 연속이 되면서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 선언을 하시게 되면서 1차적인 상황이 종식이 됩니다. 맥락이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상기해 보고자 하는 거는 이 1960년 4.19 시위의 전개 과정을 보시면요.
이게 어느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건가요? 예. 대구, 마산, 예, 부산, 경남 이쪽이 셉니다. 이거 좀 오늘날 이거 저 학생들하고도 얘기하면 학생들이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아니 선생님 뭐 그 TK는 좀 보수적인 지역 아닌가요? 그러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이슈와 관련해서도 현대사 연구자들이 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오늘날에는 이제 뭐 대구, 경북, 그다음에 경상도 이쪽이 뭐 정치적인 어떤 선택, 어떤 그 의사를 표명할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뭐 80년대, 70년대, 60년대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60년도 4.19뿐만이 아니라 60년대, 70년대, 적어도 60대, 70대까지 여러 뭐 반정부적인 또는 반 뭐 박정희 또는 뭐 진보적인 성향의 각종 그런 사회 운동 또는 뭐 사회 변혁 운동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요. 다 본거지가 희한하게도 이 경상도 쪽입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레디컬한 그 사회운동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60년대 중반에 있었던 제1차 인혁당 사건, 70년대 중반에 있었던 제2차 인혁당 사건, 뭐 민청학년 사건, 70년대 말 뭐 난민전 사건 이런 것들 보면요. 한결같이 다 TK입니다. TK. 다 TK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락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한국전쟁 처음에 그 경과 과정 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막 인민군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낙동강 라인까지 해가지고 거기까지 그냥 마지막 그냥 전선을 치면서 거기서 겨우 버텨가지고 부산을 임시소로 해가지고 버텼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이렇게 몰렸습니다. 이때는 뭐 중도 세력, 진보 세력, 보수 세력 다 할 것 없이 이 부산의 털을 잡아가지고 이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년대뿐만 아니라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런 어떤 잔존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여러 좀 그 진보적인 이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뭐 비공개 이런 그 사회운동 이런 것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일부의 영향이 이런 대중시위를 거쳐서 학생들이나 또는 진보적인 지식인 또는 뭐 사회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갖고 이렇게 표출된 거 아닌가, 영향을 준 것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대구 경북이 언제부터 이렇게 보수화되었는가 하는 걸 이렇게 맥락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1960년대, 70년대 이 박정희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수 안정화 성향을 띠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갔다. 그 결과가 이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다음에 무엇보다 4.19는 참 이게 누구 어떤 학생인지 아시죠? 예, 김주열 학생. 당시 마산고 제일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예, 그 다음 날이 3.15 저 마산 시위 난다. 그 다음 날 시신이 며칠 뒤죠. 3일인가 뒤에 떠올랐는데 실종돼 가지고 막 그때 신문이나 뉴스들을 보면요. 가족이 막 찾으러 다닙니다. 주열아 어딨니? 막 그러면서 어머니가 소복 입고 그 누나하고 막 그냥 거리를 헤매면서 어제 분명히 시위에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 날도 안 돌아온다. 막 그러면서 막 관심이 됩니다. 그러다 셋째 날에 이 마산 제1부두 중앙부두죠. 그 앞바다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길에 이걸 그냥 목격한 겁니다. 생으로. 그러면서 이 감정적인 격분이 확 그냥 이게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된 거죠. 근데 이 상태 좀 보십시오. 그
선생님들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체류탄 많이 썼을 때 그때 기억나시나요? 체류탄 되게 컸어요. 그때는 뭐 이만했습니다. SY-44라고 되게 컸어요. 근데 이때 50년대 썼던 체류탄은 굉장히 가늘고 이렇게 길었습니다. 근데 이게 양쪽 눈에 이렇게. 이건 뭘 의미하느냐?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근거리에서 조준 사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87년도 6월 항쟁 때 뭐 이렇게 희생됐던 이한열 학생 이런 뭐 대학생들도 보면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뭐 맞아가지고 이렇게 흩어지는 과정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병고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김주열 학생은 이 근거리에서 한쪽도 아니고 두 쪽 눈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게 딱 전해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게 큰 사회 운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결국 감정 대 감정이 빵 충돌하는 거죠. 예. 이승만 그 4.19 시기에 이렇게 이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4월 19일 경무대, 그 뒤에 이제 청와대가 된 경무대 앞에서 시위하는 군중들에게 경찰이 발포하는 장면입니다. 4월 26일 날 이승만 박사께서 대통령께서 하야 선언을 하고 나서 뭐 환희에 들떠 있는 시위들과 그다음에 계엄군입니다. 계엄군. 이때요. 4.19의 성공요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이때 만약에 계엄군이 못된 마음을 먹고 시민들에게 발표를 했다. 그러면 아마 아비규환이 됐을 겁니다. 아비규환이 됐을 겁니다. 근데 한국군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중립을 지켰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왜 그랬던 것인가? 근데 여기서 하나 그 소환해야 할 그 관계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주차에 우리가 다뤄본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후퇴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메가더 사령관에게 뭘 넘겼다 그랬죠?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이걸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명실상부하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이게 뭐 사단병력 같은 거 이렇게 마음대로 못 옮깁니다. 여기서 다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 그 고문단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엔사 이렇게 돼버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미군으로 미팔군 사령관에게 이걸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보면 미국이 최종적으로 좀 견제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4월 26일 날 하야하는 이승만 박사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과도 내각 임시 내각에 해당되는 이제 당시 허정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대통령 유고시에 승계할 수 있는 서열 1위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총리가 넘겨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허정 선생이 이끄는 그 과도 내각이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치러냈습니다. 하나가 개헌입니다. 개헌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 우리 역사에서 내각 책임제가 이때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통령 중심제였습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에서 왜 내각책으로 바꿨느냐 그리고 쉽게 합의가 됐느냐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를 하니까 대통령이 독재를 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체제가 뭐지?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 4.19로 인해 가지고 자유당 여당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이 자유당은 거의 그냥 몰락했습니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제 전국을 끌고 나가게 되는데 이 야당의 전신에 해당되는 그런 당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해방 직후에 뭐 한국민주당, 그 다음에 민주국민당 뭐 이런 당들인데 이런 당들이 애초부터 한국 정치 시스템을 내각 책임제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애초의 목적이.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복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 개헌이 손쉽게 됐고요. 그 결과 국회가 해산되고 새롭게 국회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총선을 치렀습니다. 같은 해 7월 29일 7.29 총선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승했습니다. 이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무소속이 많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 중에 상당수가 자유당 출신입니다. 자유당은 다시 내걸지를 못하니까 무소속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혁신계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혁신정당. 4.19 직후에 사회가 이렇게 우리 50년대 이렇게 막 눌렸던, 사회적으로 눌렸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 4.19 혁명이 딱 일어나면서 각계각층의 욕구가, 다양한 욕구가 막 터져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적인 정당들도 출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뭐 혁신계는 불과 몇 석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1공화국 장면정부가 출연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이렇게 구분하죠? 그럼 뭘 기준해서 구분하는 거죠? 예, 개헌입니다. 헌법 개헌을 하면 공화국 체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였던 이승만 1950년대 제1공화국, 이때가 내각 책임제 하에 제2공화국 이렇게 되고요. 이제 살펴볼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 또 개헌을 합니다.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가요. 그리고 제3공화국 이렇게 되고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또 헌법을 바꾸죠. 70년대. 그래서 제4공화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80년도에 전두환이 등장해가지고 제5 헌법 바꿔갖고 제5공화국, 그죠? 1987년도에 또 헌법 개정해가지고 제6공화국. 지금 몇 공화국이에요? 오늘? 예, 제6공화국. 1987년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네, 잠깐 좀 소환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민주당 권력은 흔히 신파군파 이렇게 나눕니다. 예. 이거 설명하려면 좀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되긴 하는데, 파벌 싸움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 지지 기반이 조금 달랐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인물은 윤보선, 장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보선계가 신민당으로 이것이 이제 뛰쳐 나가고, 이제 장면계는 민주당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1공화국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보수 정부입니다. 보수 정부. 우리가 50년대에도 자유당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도 있었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도 있었잖아요. 그 후신인데 이 둘 다 보수 정당입니다. 누가 더 보수라고 할 것 없을 정도로 보수의 쌍벽을 이루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해방 직후부터 보수 원류였습니다. 예. 한민당, 49년도 민국당, 민주국민당, 다 이런 보수의 정통 계보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흔히 무슨 현실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죠. 크게 보면 양당이 있는데 한쪽은 보수 정당, 한쪽은 진보 정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역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 보수 정당입니다. 다 보수 정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은 사실 지금 그나마 이렇게 여러 뭉쳤다 헤어졌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그 권 땡땡 후보인가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가 좀 보수 정당에 가까운, 진보 정당에 가까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지. 사실 기성 정당들은 대부분 다 보수 정당입니다. 정강 정책이나 지향이 그렇습니다. 1961년, 61년 이 사이에 제2공화국 장면 정부의 시기의 사회 운동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돼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 정당도 등장했고요. 그 원인은 뭐냐면 50년대에 너무 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19가 일어나면서 다 예를 들면은 당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민들 아니었습니까? 농민들이 그 지방 사회에서 이런 피학살자 유족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국 전쟁 시기에 우리 가족이 누가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다, 이거 진상 규명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막 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전개됐습니다. 50년 내내 찍소리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이승만 정부가 워낙 반공을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이 시기 돼가지고 막 일어난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이 한국 사회에서 이때부터 하나의 이제 공식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민주화 운동이 딱 고조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하나의 매듭을 짓게 되면 뒤따라서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통일 이슈입니다. 이게 한국 현대사에서 희한하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럴 법한 게 뭐냐면 한국 사회는 분단 사회잖아요. 이 분단이라고 하는 모순이 이 맨 밑바닥에 기본 모순으로 이렇게 딱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모순들이나 문제점들이 이렇게 쌓아 올려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가 어느 정도 진보적인 이슈들을 딱 제기해서 무언가를 성취했다 싶으면 항상 이 통일 이슈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도 그랬고요. 60년대 70년대 그 고비고비에서도 그랬고 80년대도 그랬고 탈냉전 이후에도 그랬고 항상 그렇습니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통일 방안은 북진 통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통일시키자는 거죠. 반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 시기에 남북 교리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운동 세력들은 이런 중립화 이슈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방식의 그래서 오지리 뭐 오스트리아 한자로 이제 음사해가지고 오지리 이렇게 썼는데 오지리식의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도 출연하게 되고 외세 개입 없이 우리가 스스로 뭐 이런 걸 내세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북 협상 직접 판문점에서 북한 대학생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기성세대한테 못 맡기겠다 뭐 이런 굉장히 진취적인 그러한 모습을 띠기도 했습니다. 이 4.19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소용돌이가 매듭 지어지면서 제2공화국 장면 정부가 합헌 정부가 수립되어서 이제 새롭게 무언가를 이렇게 도모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이듬해인 1961년도 5.16 쿠데타가 발생하게 됩니다. 쿠데타. 우리 역사학에서는 보통 뭐 거의 뭐 100%에 가까울 정도의 연구자들이 이 사건을 쿠데타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네, 쿠데타. 그런데 이 5.16의 당사자들 이분들은 스스로 뭐라 그랬죠? 이 사건을 혁명을 했습니다. 혁명, 군사혁명.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쿠데타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쿠데타. 일단 우리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말일까요? 프랑스. 언제 이 용어가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네네네네네네. 1799년. 예. 나폴레옹. 그때도 쿠데타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 먼저 쓴 거는 이제 보나파르트가 의회를 이렇게 압박할 때, 의회 권력을 침탈할 때, 그때 이제 원천적인 쿠데타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때부터 쿠데타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3세도 썼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무솔리니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무솔리니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잡을 때 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요 쿠데타 이게 쿠데타 말 의미 자체는 그 스트로크 오브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일격,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한 방 매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세력이 어떤 정치적인 확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빵 때려 갖고 그 권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거를 쿠데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쿠데타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권력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소환했던 그런 나폴레옹이 했던 방식들, 무솔리니나 히틀러가 했던 방식 다 그런 겁니다. 기존의 권력자예요. 최고 권력자인데 이게 견제받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의회 권력입니다. 의회 권력. 그래서 이 의회 권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주로 이 쿠데타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 방식의 쿠데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력이 없는데 정치 권력이 없는데 기존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961년도 이 5.16이라고 하는 사건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2공화국 장면 정부가 합헌 권력으로서 딱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이 육사 출신들, 그다음에 망군은 뭔지 아시죠? 예, 일제강점기 만주군, 예, 만주군 예, 출신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한 이 정도 병력입니다. 5.16에 동원되었던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본인들이 정치 권력을 이렇게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의 유형으로 보면은 후자입니다. 후자. 그 지난해 12월 3일 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하려고 했던 그 이제 계엄 선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뭐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만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유형으로 보면은 이게 친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친위적 성격의 쿠데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권력을 더욱 더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경우는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데 나타나냐면 요때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70년대 이른바 이제 제3세계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지역. 흔히 이제 50년대부터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제1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국가들. 제2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 제3세계는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그런 비동맹 국가들. 이걸 흔히 제3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국제사에서 많이 쓰죠.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예. 다 A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3A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60년, 70년대 많이 나타납니다. 권력이 없는데 빼들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사적인 판도에서 보면은 그냥 좀 있어요. 이 시기에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동원된 병력들을 보면은 굉장히 소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0만에 불과했던 한국군이 전쟁 딱 끝나고 나니까 70만 대군이 됐어요. 70만 군 가운데서 3,500명. 이게 쿠데타라고 하는 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소수가 요소들을 딱 힘으로 장악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죠. 이 5.16은 장면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이 총리였던 내각 책임자니까 내각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총리께서 이때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라 도망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톨릭 신자신데 여기 그 해화동에 가면은 깔멜 수녀원이라고 있어요. 깔멜 수녀원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셨어요. 사태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사태를 회피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비교적 손쉽게 이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게 보도된 건데 기억나시나요? 예, 명목상으로 내세워진 쿠데타의 주역은 당시 참모총장 장도영이었습니다. 장도영. 예. 장도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박정희 이렇게 나오고 손우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진이죠. 예. 예, 차지철. 그 다음에 저기 누구? 박정규. 예, 박정규입니다. 완력이 뭐 차지철. 맨손으로 황소뿔을 꺾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군사 쿠데타의 배경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제3세계 차원에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45년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식이 되면서 그 45년, 46년 정도까지 46년 한 봄 정도, 여름 정도까지는 그래도 미국과 소련이 전시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 연합진영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같이 치렀으니까 이렇게 룰랄라 했는데 이제 전후에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뭐 소련대로 사회주의 수출하려고 하고 또 미국은 또 막아야 되겠고 마샬 플랜 막 일으키고 끌어당겨야 되겠고 아시아에서도 이것이 막 분열이 됩니다. 뭐 중국이 막 북한의 사회주의 서식들이 바로 하지 막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가지고 미국이 50년대, 4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50년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른바 지역 통합 전략이라고 하는 걸 구사합니다. 이때 이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게 뭐 오늘날 우리 얘기하는 전라도, 경상도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역, 리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이즈가 커요. 아시아 지역, 뭐 아프리카 지역, 유럽 지역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역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을 이렇게 통합시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뭘 기준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적 그 이상, 자유, 민주, 뭐 평화, 뭐 이런 거, 공영, 이러한 또 자본주의, 이러한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역을 이렇게 묶어낸다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 통합 전략을 추구하면서 한국, 사우스 코리아, 그다음에 뭐 타이완, 그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을 묶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삼각 체제. 미국이 주도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정점에 서고 코리아와 대만이 받쳐주는 이러한 방공 안보, 미국과의 호의적인 그러한 지역 통합 전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 뭐 그에도 상당히 이런 것들은 지속이 돼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대외적 세계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치 권력, 정권이 출현하면 미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이른바 반미, 미국을 배척하려고 하는, 배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부가 등장하면 이 60년대 이후부터 미국은 이른바 뭐 공작 정치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정치 권력을 전복시켜 버립니다. 아시아보다는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서 훨씬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런 큰 맥락에서도 사실은 우리 1961년도 발생했던 5.16 사건과 어떠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쿠데타 세력의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아노미. 사회가 개판이 됐다 이겁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군인들은 이게 절도, 뭐 규율 뭐 이런 거 생명이잖아요. 딱 오화열이 딱 맞아야 되고 질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제2공화국 장면정부 시기 보면은 현상적으로는 진짜 뭐 엉망진창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파업하지 농민들은 뭐 지식인들 막 하고 뭐 종교인들 막 하고 야당 뭐 매일 시위 집회 뭐 해가지고 경찰이 뭐 쫓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기 바쁘고 그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혼란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 반공이 생명인데 1950년대 군부는 반공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혁신 세력이 막 진보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뭐 중립화를 해야 된다는 등 북한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통일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된다는 등 막
혁신정당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야, 이 제2공화국 장면정부는 이러다가 그냥 무너지겠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개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게 내적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 원인은 그러니까 쿠데타 주도 세력의 어떤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는 겁니다. 사실 여러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의 명분이라고 그럽니다. 대의 명분. 난 사실 하기 싫은데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여러 사람들 위해서. 그런 거죠. 굉장히 이게 유교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대의 명분이라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 또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보느냐? 권력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시 1961년도 시점에서 5월 시점에서 한국 군인들, 한국 군부 70만입니다. 이 가운데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말 몇 프로가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이 군부가 다 정치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이 5.16에 저항했던 뭐 강문봉 장군이라든지 뭐 이때 뭐 역쿠데타를 시도해가지고 잘리고 뭐 이렇게 뭐 군복 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항했던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5.16에 관여했던 5.16을 주도했던 일단의 정치 군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권력 욕구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 또 하나는 이제 군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군운동 실패에 따른 어떤 반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군 이 정자 무슨 정자 아시겠습니까? 이거 가지런할 정자입니다. 가지런하게 만든다. 정지 작업한다 할 때 그 정자입니다. 예. 군을 가지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950년대에 군 내부의 비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군은요 참군 과정에서 미국의 호의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이 내적 맥락으로 보면은 식민지 시기에 이 일본 군들 있죠. 일본 조선 사람인데 일본 군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참군 과정에서 굉장히 적절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들이 이 군부 내에 많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합을 주고 일벌백계를 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줘서 이거 다 제국주의 군대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리도 되게 많습니다. 수식적인 관계니까. 이 수식적인 관계가 비리가 많은 겁니다. 뭐 소대장은 소소하게 떼먹고 중대장은 뭐 중차대하게 떼먹고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떼먹고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50년대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젊은 군인들 5.16에 참여하는 젊은 군인들입니다. 육사 8기 김종필 뭐 김영욱 이후락 석정선 이런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젊은 군인들. 젊었을 때는 이게 불의의 타협을 못 하잖아요. 그 대가 있고 50년대 그런 걸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게. 그리고 제2공화국 장면 정부 시기에도 구체적으로 막 아무개 장군이 뭘 빼먹었다, 뭐 빼돌렸다, 뭐 축첩을 한 이런 걸 막 했는데 다 무시당했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장교들이 야, 이건 도대체 믿을 게 못 된다. 이거 우리가 그냥 나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 상태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극상이죠.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극상인데 어쨌든 이 내적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그 원인을 객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외적 요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내적 요인 가운데서도 사실은 권력욕이나 이러한 정군운동에 대한 반감은 굉장히 모순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외적 요인 이런 거 우리 아까 지역통합 전략도 살펴봤고 장면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공의 외적 요인으로 가세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시기에 미국 측의 외교 문서들이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1960년, 61년, 62년, 63년 이 문서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생산하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문서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 생산하는 그 주체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군부도 생산하고 대사관도 생산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뭐 CIA라든지 무슨 뭐 DIA 국방 뭐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데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생산해내는데 그중에서 공개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미국이 이 사건의 변화 과정들을 굉장히 소상하고 촘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16이 딱 터졌을 때 박정희가 누구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좀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좌익 경력이 있잖아요. 예. 그 파일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미국 측에서 굉장히 흥분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군을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논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과정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뭐 이주희라든지 뭐 김종필 이런 사람들 다 좌익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그 문제가 이제 소명이 되면서 반공을 내세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미국 측이 이런 군사혁명의 내용들을 보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예. 군사혁명 이거 기억나시죠? 예. 반공 제일 먼저 딱 하니까 이제 미국이 딱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걸 뭐 때려잡을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그런. 그다음에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미국 두 번째로 했었던 게 미국을 딱 얘기합니다. 그냥 대놓고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린 미국하고 호의적이야. 뭐 이런 거 한미 동맹 기본이야. 이런 걸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구확척결 세 번째, 네 번째 민생고 이 표현 다 기억나시죠? 당대의 유행어 아니었습니까? 민생고 해결하러 가자. 뭐 그런. 그다음에 다섯 번째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때의 박정희 리더십의 통일에 대한 관념이 딱 여기 나타납니다. 실력 배양이라는 겁니다. 실력 배양.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통일 유보입니다. 통일 유보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갖추게 되면 그 순간에 힘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통일을 할 거다. 그 시점이 언제냐? 먼 이후의 장래라고 했지만 이게 나중에 언제로 나타나냐면 1970년대 초로 딱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남북회담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섯 번째는 목적이 달성되면 우리는 원대 복귀하겠다. 딱 이랬습니다. 내가 안 지켜졌죠. 사실 이제 이게 뭐 이제 쿠데타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런 걸 측면에서 보면 불법적인 거죠.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이 성명 자체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재적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뭘 내세우고 무엇을 추구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60대 70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두 번째 것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뭐 이런 거 비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제 성장의 뭐 빛과 그림자 뭐 그런 통일 문제 뭐 이런 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논점이 있을 수가 있겠다.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여섯 번째 이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들은 실제로 노력을 했고 어떤 것들은 이루지 못했고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구별해 볼 수도 있겠죠. 군정기 정책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건 최고위 최고위라고 했는데 다 이제 군인들, 장교들, 장성들 중심으로 해서 최고 통치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이것 자체가 불법 기구입니다. 임의기구. 사실 이거는 뭐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냥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오늘부터 입법사법 행정 다 통과할 거야 이렇게 그냥 선언하고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한 또 이제
군부계의 후배들이 있었죠. 1980년도에 전두환 씨와 그 친구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국가 보위 이보위 국보위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 보고 한 겁니다.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여기에서 법 조치하고 중앙정보부 해서 이제 정보를 꽉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공 내세워서 이제 사회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항하는 세력, 제2공화국 장면 세력, 구정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청소했습니다. 혁신계, 방공과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제거하고 정부 주도형의 관제형 운동이라고 그러죠. 또는 뭐 어용 뭐 이런 식으로 재건 국민운동이라고 하죠. 뭐 재건복 입히고 무슨 뭐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다음에 저항하는 이제 언론 세력들 다 통폐합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50년대 그 자유당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른바 뭐 정치 깡패라고 했죠. 이정재, 뭐 임화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정치 세력이 말이죠. 깡패들 뒷돈대면서 그렇게 자기 정치적인 목적 관철시키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이게 50년대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오늘날에 보면은 어떤 의미부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당시 좀 진보적인 이런 민족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는데 이때 좀 희생됐고 굉장히 그 젊은 그 사장이 사형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5.16 이후로 박정희 소장은 이제 목적한 바가 달성이 되면 참신한 정치인들에게 다 넘기고 우리는 원대복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계속 번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했다가 또 번복했다, 하겠다 했다가 번복했다, 하겠다 굉장히 여러 차례 이렇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은 그래서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 그다음에 민정당 제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이죠. 이분이 후보로 나왔는데 그 결과는 15만 표 차로. 이때 특이한 게요. 윤보선 전 대통령이죠. 후보께서 이때 색깔론을 제기했습니다. 색깔론이 뭐죠? 이데올로기 공세잖아요. 빨갱이래요 그러면서 박정희의 과거 좌익 경력 혐의 그게 이때 터진 겁니다. 이때 63년 대선 때 그래가지고 다 알게 된 거죠. 사실 뭐 관련된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 뭐 신문 보도도 남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미국식 기록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색깔론이라고 하는 게요. 진짜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이념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능을 했다기보다 상대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내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색깔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써먹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성찰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실제로 기능했던 색깔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체가 도대체 뭐냐. 겨우 이겼습니다. 박정희 후보가 15만 표 차리고 뭐 신승이라고 그러죠. 신승 겨우 매우 진짜 써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2차 다음 주제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뭐 이게 나눈 얘기와 관련해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공관은 이제 다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이제 그만두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 건국의 아버지 네네. 북부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최근에 제가 그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건국 개념에 대한 건국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게 뭐 마치 뭐 역사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진보 보수끼리 갈등을 하니까 이거 좀 역사 연구자가 이거 팩트 폭격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당시 자료들을 가지고 꼼꼼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건국 인식이라는 게 당시에 확실히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건국.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국 인식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1948년 8.15를 건국절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막 주장까지 하잖아요. 지금 8.15를 해방절인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바꾸자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주장들을 보면서 이 건국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이게 계속 달라지고 여러 건국 인식이 있더라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독립건국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건국은 건국인데 일제강점으로서 독립해가지고 우리가 새 나라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건국 인식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다가 45년 말 46년 돼가지고 이제 이른바 모스크바 3.3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 문제 이 이슈가 떠오르잖아요. 그때는 반탁 건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는 건국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반탁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것이 수식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띤 정치 세력들이 건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47년, 48년 단독 정부 수립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이렇게 되다가는 반쪽짜리 건국이 될 것 같아. 우리가 추구하는 건국은 통일 건국이야. 그러면서 통일 건국이라고 하는 인식이 또 대두가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건국 인식은 첫째 확실히 있었다. 그런데 그 건국 인식이 그거를 특정한 인식으로 이렇게 한정시키면 안 되겠구나. 독립을 주장하는 건국 인식도 있었고 반탁을 주장하는 건국 인식도 있었고 통일을 주장하는 건국 인식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계속 변화해 나갔던 것이고 공존했던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논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떠한 시점에서 어떤 인식을 자기가 원하는 인식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전체화시키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 논리학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부분을 전치시하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 선생님들 가운데서 천재 한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수강생들은 다 천재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분을 전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국 인식 자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랬을 때 건국을 앞장서서 이끈 분의 공적도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역사적 사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뭐 그 정도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질문이나 시간이 좀 꽤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은 확실하게 쉬어야 되니까 15분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